야야, 그건 버린 거야. 이리 와, 이거라도 먹어. 재래시장 골목 끝 쓰레기 봉투를 뒤지던 꼬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식당 아줌마가 소리치며 한 손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꼬마는 손에 쥔 식은 김밥을 비닐봉지에 다시 집어넣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찢어진 운동화 밑창이 축축한 바닥에 닿을 때마다 짓무른 살에 스며든 물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줌마는 허름한 플라스틱 테이블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저 불쌍한 것 좀 봐라. 어디 어른도 없이 혼자. 꼬마가 젓가락을 집어들자 그 가느다란 손목에서 낡은 은팔찌가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천천히 걸어오던 백발의 노인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후 4시 서울 동북부의 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 2년째 시장 절반은 이미 철거되어 콘크리트 잔해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가게들도 문을 닫은 곳이 더 많았습니다. 빈 점포마다 임대 팻말이 바람에 덜컹거렸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아직 영업하는 국밥집 몇 곳과 반찬 가게, 낡은 철물점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꼬마는 8살에서 10살 사이로 보였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에는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점퍼는 원래 파란색이었을 텐데 빛이 발에 회색에 가까웠습니다. 무릎 부분이 찢어진 바지, 한쪽 끈이 끊어진 운동화.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국밥 그릇 앞에 앉은 꼬마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잘 먹겠습니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식당 아줌마는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꼬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줌마는 주름진 얼굴에도 인정이 묻어났습니다. 오늘도 또 쓰레기통 뒤진 거냐? 그러지 말고 그냥 이리로 오면 되잖아. 꼬마는 국밥을 후루룩 떠먹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줌마도 장사해야 되잖아요. 맨날 공짜로 얻어먹으면 안 돼요. 멀찍이 서 있던 백발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인은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고 구두는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이 허름한 시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강일중이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 그룹 일중건설의 창업주이자 회장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국밥집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꼬마의 손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은팔찌, 세월에 닳아 광택이 사라진 하지만 특유의 디자인은 여전히 선명한 그 팔찌.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코트 주머니 속 주먹을 꽉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례지만 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식당 아줌마와 꼬마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은 한 걸음 더 다가가 플라스틱 의자를 하나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혹시 그 팔찌 어디서 난 거냐?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꼬마는 국밥을 먹던 손을 멈추고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거요? 작은 손가락으로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가 줬어요.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국밥 국물의 진한 냄새, 시장 특유의 썩은 야채 냄새, 그리고 아이 몸에서 나는 땀과 먼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 냄새들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꼬마 손목에 팔찌만 보였습니다. 내 엄마 이름이 뭐냐? 몰라요. 전 엄마 얼굴도 기억 안 나요. 꼬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국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아줌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의 엄마는 벌써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그보다 더 전에 큰 사고 나서 지금도 병원 침대에 누워만 계시고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험이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줌마는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한 5년 전쯤 트럭이 정면으로 받았다던데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는데 뇌 손상이 심해서 식물인간 상태래요. 그 뒤로 애 엄마가 술에 빠져 살다가 결국 아줌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은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플라스틱이 삐걱거리며 휘어질 듯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아니 12년 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있었던 그 마지막 대화. 장남 강재호가 기타를 어깨에 맨 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회사 일은 동생한테 맡기세요. 회장은 소파에서 일어나 재호의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내 동생 좀 봐라.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입학했다. 너는 음악이 밥 먹여주냐? 남자는 숫자로 말하는 거야. 재호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전 아버지가 정해놓은 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집을 나갔습니다. 회장은 자존심 때문에 붙잡지 않았습니다. 며칠 있으면 기어 돌아올 거야.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알게 되면. 하지만 재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로 재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8살 기타를 안고 웃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던 날의 뒷모습. 할아버지, 꼬마의 목소리에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꼬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회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그는 꼬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강민준이요. 강민준. 회장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성이 강씨였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은 강재호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장의 소음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회장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 쿵, 쿵. 강재호. 12년 전 집을 나간 장남. 음악을 한다고,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떠난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어디선가 침대에 누워 숨만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이 꼬마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의 손자라는 것입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남 앞에서 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울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식당 아줌마도 당황한 표정으로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감싸 쥔 회장의 손은 나이에 비해 부드러웠습니다. 평생 사무실에서 서류에 사인만 하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회장의 입에서 그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민준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국밥을 계속 떠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오늘 아침도 굶었습니다. 어제 저녁도 이 식당에서 얻어먹은 라면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식당 아줌마를 돌아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내 아버지가 있는 병원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아줌마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버스로 40분쯤 가면 시립병원이 있어요. 거기 요양병동 3층이래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권 지폐 10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 아이 밥값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아이가 오면 밥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줌마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너무 많아요. 국밥 한 그릇이 6,000원인데. 괜찮습니다. 제가 이 아이한테 빚진 게 많아서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이를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국밥을 먹느라 정신없는 손자.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하지만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된 아이. 회장은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골목 어귀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황급히 내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시장 구경은 다 하셨습니까? 회장은 대답 없이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운전기사는 룸미러로 회장을 힐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회장을 모셨지만 이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지만 회장은 한 장도 보지 않았습니다. 책장에는 각종 경영서와 자서전이 빼곡했고 벽에는 역대 대통령들과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공간이었지만 지금 회장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장남 강재호와 차남 강민우였습니다. 재호는 어릴 때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면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들을 정도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기타를 배우더니 고등학교 때는 작곡까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취미면 충분해. 남자는 사업을 해야지. 회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호를 경영학과에 진학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실용음악과를 지원했습니다. 회장은 원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자기 방에서 기타를 쳐댔습니다. 슬픈 멜로디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반면 차남 민우는 회장이 원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학생회장도 했습니다. 회장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우리 둘째는 말이야, 정말 똑똑해. 하지만 장남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그 비교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왜 동생이랑만 비교하세요? 전 제 길을 가고 싶어요. 회장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동생 좀 봐라. 남자는 숫자로 말하는 거야. 음악이 밥 먹여주냐? 그 말이 재호를 집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18살의 재호는 기타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회장은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며칠 있으면 배고파서 돌아올 거야. 하지만 재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1년은 회장도 화가 났습니다. 나한테 대드는 놈이 어디 잘 되나 보자. 하지만 2년째, 3년째 소식이 없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보내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이름을 바꿔 살고 있었고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 회장은 재호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척 중 누군가가 우연히 교회에서 재호를 봤다고 했습니다. 기타를 치고 있었고 옆에는 임신한 여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그때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7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당뇨가 생겼고 관절염도 왔습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재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이는 잘 크고 있을까? 하지만 회장은 여전히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차남 민우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이어받아야 한다. 형은 이미 없는 사람이야. 민우는 아버지의 말에 따랐습니다. 아니, 따르는 척했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차남 강민우가 들어왔습니다. 36세, 일중건설 전무이사였습니다. 깔끔한 슈트에 각진 안경,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민우는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우가 다시 불렀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민우야, 내 아버지, 너 형 생각 안 나니? 민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랫동안 금기어였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생각나긴 합니다. 가끔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너는 형을 가끔만 생각하니 나는 매일 밤 생각한다. 내가 너무 심했나? 형을 왜 그렇게 몰아붙였나?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도 형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형은 자상했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대신 싸워주었습니다. 피아노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형을 비교 대상으로 만들면서 두 사람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와서 왜 그런 말씀을? 오늘 형을 봤다.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정확히는 형의 아들을 봤다. 내 조카야. 회장은 오후에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시장, 쓰레기 봉투, 국밥, 그리고 팔찌. 민우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형이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단다.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어. 5년째라고 하더구나. 형수는 이미 돌아가셨고 조카는 거지처럼 살고 있어. 쓰레기통 뒤져서 먹을 것을 찾는 아이가 우리 핏줄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니? 팔찌를 봤어. 내가 형한테 줬던 그 팔찌. 결혼할 때 이제 가장이 됐으니까라며 건네줬던 거. 민우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형이 살아있다는 것, 아니 살아는 있지만 의식이 없다는 것, 그리고 조카가 있다는 것.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일 병원에 갈 거야. 형을 보러. 그리고요? 조카를 데려올 거야. 우리 집으로.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형에 대한 죄책감, 조카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안감.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회장은 민우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너 불안하니?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얼굴에 다 쓰여 있어.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조금은요. 형이 돌아오면, 아니, 조카가 오면 제 입지가, 내 입지 걱정하는 거냐? 지금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냐? 너도 나랑 똑같구나. 사람보다 자리를 먼저 생각하는. 민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형한테 그랬어. 남자는 숫자로 말하는 거라고. 돈이 전부라고. 그렇게 가르쳤더니 형은 집을 나갔고 넌 그 말만 듣고 자랐지. 내가 너희 둘 다 망쳐놓은 거야. 아버지, 이제라도 고치고 싶다. 형은 못 고쳐도 조카라도 제대로 키우고 싶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래진 사진이었습니다. 재호가 10살쯤 됐을 때 민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두 형제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내일 같이 가자. 형을 보러.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회장은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저 많은 불빛 중 하나 아래에서 손자가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대로 된 침대도 없이 추운 방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을 것입니다. 회장은 주먹으로 창문을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재호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다음 날 아침, 시립병원 요양병동 3층이었습니다. 긴 복도 양쪽으로 병실 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간간히 모니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환자복 입은 노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강 회장과 민우는 314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강재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민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4개의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각 침대마다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모두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 심전도, 기계의 삐삐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장 안쪽 침대, 창가 쪽에 누워있는 남자가 강재호였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서자 재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1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 속의 얼굴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35세의 재호는 마른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뺨은 푹 꺼져 있었고 눈은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입에는 호흡기 튜브가 꽂혀 있었고 팔에는 여러 개의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빠져 있었습니다. 회장의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재호야.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야. 아빠가 왔다.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공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쉭, 쉭. 민우는 형의 침대 발치에 섰습니다. 그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억 속 형은 건강하고 씩씩했습니다. 피아노를 칠 때면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웃을 때면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형의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낡은 기타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액자 하나. 액자 속 사진에는 젊은 재호가 기타를 들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임신한 여자가 서 있었고 그들은 교회 앞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형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난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형? 민우의 입에서 그 단어가 새어나왔습니다. 12년 만에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회장은 재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손에 온기를 불어넣으려는 듯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내가 음악을 하고 싶다는데 왜 그렇게 막았을까? 왜 동생이랑 비교했을까?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재호의 손등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한테 한 번이라도 잘했다고 말할걸. 너 피아노 칠 때 정말 멋있었어. 아빠도 알고 있었어. 근데 인정하기가 싫었어. 내 방식이 아니니까. 회장은 재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이마였습니다. 일어나라. 눈 떠라. 아빠가 잘못했다고 빌게.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라. 하지만 재호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뇌 손상이 너무 심해서 깨어날 가능성이 1%도 안 된다고. 하지만 기적적으로 생명은 유지되고 있다고. 민우는 기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통기타가 들어 있었습니다. 줄이 몇 개 끊어져 있었고 나무에는 스크래치가 여기저기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형이 사고 났을 때 이걸 들고 있었대요.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자 간호사였습니다. 이름표에는 박미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신가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환자분 아버지입니다. 간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님이시라고요? 그럼 환자분한테 가족이 계셨던 거예요? 왜요? 5년 동안 한 번도 보호자가 안 오셨거든요. 병원비도 밀렸고요.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으로 처리해서 겨우 입원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밀렸습니까? 한 6천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회장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원무과에 연락해서 밀린 병원비 전액 결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를 특실로 옮겨주십시오. 간호사는 명함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중건설 회장 강일중. 제게 유명인이었습니다. 아,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병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조카는? 민준이는 어디 있습니까? 회장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아마 시장에 있을 거야. 가보자. 두 사람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회장은 복도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13호실. 그 안에 아들이 누워 있습니다. 12년 동안 찾지 못했던 아들이, 아니, 찾으려 하지 않았던 아들이, 내가 이 애를 여기까지 밀어 넣었다. 회장은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사람이 적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더 한산했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고 채소가게 할아버지가 시든 배추잎을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회장과 민우는 어제 그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할매 손맛 국밥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어제 그 아줌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그분 아니세요? 아줌마가 회장을 알아봤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아직 안 왔습니까? 아, 민준이요? 아침 일찍 왔다 갔어요. 라면 한 그릇 먹고 박스 주우러 갔을 거예요. 박스요? 네, 요즘 박스값이 좀 올라서 그거라도 주워다 팔면 하루 2, 3천 원은 벌거든요. 그걸로 아버지 병원비 조금씩 보태려고 하나 봐요. 아줌마의 말에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가 박스를 주워 병원비를 보태다니. 박스는 어디서 줍니까? 저 뒤쪽 골목에 재활용품 수거 업체가 있어요. 거기 가면 박스 쌓아놓은 거 보일 거예요. 아마 거기 있을걸요? 회장과 민우는 아줌마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장 뒤편으로 가니 좁은 골목이 나왔습니다.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골목 끝에 낡은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박스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점퍼 대신 얇은 후드티 하나만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군데군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박스를 접고 묶느라 베인 상처였습니다. 민준이는 박스를 하나하나 펴서 크기별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박스를 끌어당기고 접고 쌓았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민준아, 회장이 불렀습니다. 민준이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 국밥집에서 봤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를? 민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옷에 닦았습니다. 먼지와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일한다고 들었다. 회장은 천천히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기, 저 일하는 거 방해하시면 안 돼요. 박스 100장 모아야 3,000원 받거든요. 민준아. 회장은 민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싼 바지가 먼지 쌓인 바닥에 닿았지만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이요? 민준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무릎까지 꿇으니 무서웠습니다. 회장은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처난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내 아빠 이름이 강재호지? 네. 할아버지가 바로 내 할아버지다. 내 아빠는 내 아들이야.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다. 할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내 아빠 보고 왔어. 병원에서.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우리 할아버지예요? 그래. 미안하다. 진작 찾아갔어야 하는데 할아버지가 바보같이 자존심 때문에. 회장의 말이 끊겼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회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와락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할아버지.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은 민준이를 꽉 안았습니다. 앙상한 몸이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요? 아빠는 언제 깨어나요?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사 깨어나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할아버지가 최선을 다해 볼게. 좋은 의사 선생님들 모셔서 아빠 꼭 낫게 할게. 정말요? 그래. 약속한다. 민준이는 다시 회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회장은 민준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얇은 후드티 너머로 갈비뼈가 만져졌습니다. 민준아, 오늘부터 할아버지 집에서 살자. 네. 여기서 이렇게 살 순 없어. 할아버지 집에 가면 따뜻한 방도 있고 맛있는 밥도 있어. 학교도 다시 다니고. 민준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근데 박스는요? 전 이거 100장 모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밥값 나와요.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할아버지가 다 챙겨줄게. 진짜요? 진짜야. 민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민준아, 나는 내 작은아버지야. 내 아빠의 동생. 민준이는 민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작은아버지.
그래. 앞으로 우리 가족이야.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민준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 평생 혼자였던 아이에게 갑자기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괜찮아요? 전 이렇게 더럽고 괜찮아. 회장은 민준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편히 자자. 그동안 고생 많았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은 창고를 나왔습니다. 시장 입구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차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거 타는 거예요? 그래. 운전기사가 내려와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가죽 시트에 앉아 폭신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난생 처음 타보는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회장과 민우도 탑승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민준이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시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시장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쓰레기를 뒤지고 박스를 주우고 국밥집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 생활이 끝나는 것입니다. 민준이는 자신의 손목을 만졌습니다. 은팔찌가 여전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준 팔찌. 아빠한테도 똑같은 게 있다던 그 팔찌. 차는 강남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보였고 깨끗한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민준이에게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30분쯤 달린 후 차는 거대한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높은 담장과 자동문, 잘 가꿔진 정원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그래. 이제 내 집이기도 해.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내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집사와 가정부들이 일렬로 서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민준이는 그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이었습니다. 회장은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자 민준이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살 거야. 2층 객실 중 제일 좋은 방 하나 준비해주고 옷이랑 생필품도 급히 사와.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준이는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무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회장은 민준이의 손을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적응하면 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이게 꿈은 아닐까? 자고 일어나면 다시 시장 골목으로 돌아가 있는 건 아닐까? 회장은 민준이를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넓은 방이 나왔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큰 창문, 책상과 옷장. 민준이가 살던 쪽방의 10배는 되는 크기였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민준이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침대에 다가가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이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전 꿈꾸는 거 아니죠? 회장은 웃으며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꿈이 아니야. 이제 진짜 내 방이야.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으면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샤워기 사용법도 몰라 당황했지만 가정부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식당으로 내려가면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밥, 국, 반찬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배가 아파서 많이 못 먹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못 먹어서 위가 줄어든 탓이었습니다. 회장은 민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종합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빈혈이라고 했습니다. 키와 체중이 또래보다 한참 작았습니다. 치아도 충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큰 질병은 없었습니다. 당분간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주시고 비타민제를 꾸준히 드세요. 3개월 정도면 많이 회복될 겁니다. 의사의 말에 회장은 안도했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오후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재호는 이제 특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넓은 1인실에 최신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전담 간호사도 배치되었습니다. 회장은 국내 최고의 신경외과 전문의들을 불러 재호를 진찰하게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뇌 손상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한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해보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비용은 걱정 마시고 의료진은 재호에게 줄기세포 치료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실험 단계였지만 뇌 손상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 민준이야. 할아버지 찾았어. 작은아버지도 만났어. 이제 큰 집에서 살아. 밥도 잘 먹고 옷도 새로 샀어. 민준이는 매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버지가 들을 수 있을지 몰랐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일어나. 제발 눈 떠. 나 이제 혼자 안 무서워. 할아버지가 지켜주셔. 근데 아빠가 깨어나야 진짜 가족 같을 것 같아. 하지만 재호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우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기타 케이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궁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작은아버지, 그게 뭐예요? 형이 쓰던 기타야. 줄을 새로 갈았어. 민우는 케이스를 열고 기타를 꺼냈습니다.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수리해서 새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형이 이 기타로 노래 많이 불렀어. 교회에서도 치고 길거리에서도 쳤지. 민우는 의자에 앉아 기타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줄을 튕겼습니다. 맑은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작은아버지도 기타 칠 줄 아세요? 형한테 배웠어. 어릴 때 형이 가르쳐 줬거든. 민우는 몇 개의 코드를 짚으며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멜로디는 따뜻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 듣는 노래였지만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노래는 형이 만든 거야. 제목은 집으로 가는 길이야. 민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길을 잃어도 괜찮아. 너의 집은 내 안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내 집이야. 단순한 가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가만히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기타를 치며 사람들 앞에서 노래했을까? 노래가 끝났습니다.
민우는 기타를 내려놓고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 기억나? 내가 중학교 때 왕따 당했을 때 형이 이 노래 불러줬잖아. 집으로 가는 길을 잃지 말라고. 가족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나는 그걸 잊고 살았어. 형이 집을 나갔을 때도, 아버지가 형 이야기 꺼낼 때도 나는 모른 척 했어. 형보다 내가 더 사랑받고 싶어서. 민우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형. 내가 형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아버지한테 형도 인정해 달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민준이는 작은아버지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습니다. 어른도 우는구나. 민준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작은아버지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3주가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한 초등학교였습니다. 회장이 교육청에 연락해서 전학 절차를 밟았습니다. 처음 등교하는 날 민준이는 긴장했습니다. 새 교복, 새 가방, 새 운동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친절했습니다. 반 아이들 앞에서 민준이를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반에 온 강민준 친구예요. 다 같이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쉬는 시간에 몇몇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너 어디서 왔어? 전학 온 거야? 응. 축구 좋아해? 우리 같이 축구하자. 민준이는 처음에 어색했지만 점점 아이들과 어울렸습니다. 오랜만에 또래 친구들과 노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민준이를 피했습니다. 더럽다고, 냄새 난다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샤워를 하고 밥을 잘 먹으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이들은 민준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새로운 친구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민준이는 숙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3년 동안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하지만 집에 과외 선생님이 왔습니다. 회장이 구한 대학생 선생님이었습니다. 민준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천천히 해보자. 선생님은 참을성 있게 가르쳤습니다. 민준이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배우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공부 잘해. 시험도 잘 봤어.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넓은 식탁에 회장, 민우, 민준이가 앉았습니다. 가정부가 음식을 날랐습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나물, 국. 푸짐한 상차림이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민준아. 회장이 민준이 그릇에 고기를 올려줬습니다. 민준이는 잘 먹겠습니다 하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학교는 어땠니?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축구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회장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민우도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아, 주말에 우리 놀이공원 갈까? 롯데월드. 정말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놀이공원은 TV에서만 봤습니다. 그래, 작은아버지랑 같이 가자. 네.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생활이었습니다. 따뜻한 집,
맛있는 밥, 학교, 친구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지 않는 한 완전히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손목에 팔찌를 만졌습니다. 은팔찌는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회장이 보석상에 가져가 닦았습니다. 안쪽에 새겨진 이니셜도 선명해졌습니다. J, H&S, Y 제호와 소영,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민준이는 팔찌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저택 정원에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벚나무에 분홍빛 꽃잎이 가득했고 잔디는 푸르게 자랐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얼굴에는 살이 오르고 키도 조금 컸습니다. 더 이상 앙상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줄기세포 치료를 계속했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회장은 낙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장은 서재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들어와. 민우가 들어와 회장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사회에서 말이 많습니다. 무슨 말? 아버지가 형 치료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고요. 지금까지 1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니까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 편입니다. 하지만 이사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인 일에 쓴다고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내 돈이다. 내가 번 돈을 내 아들 치료에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나? 법적으로는 회사 자산이라 복잡합니다. 어쨌든 조심하셔야 합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조심하마.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민준이 일도 있습니다. 민준이가 왜? 친척들이 수군거립니다. 갑자기 나타난 손자를 후계자로 키우려는 거 아니냐고.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10살이다. 후계자고 뭐고 생각할 나이가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가 형 몫의 유산을 민준이한테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지분 문제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준이는 내 손자다. 당연히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근데 넌 지금 그게 불안한 거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냐? 솔직하게 말해봐. 내 몫이 줄어들까봐 걱정되는 거 아니냐?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속 좁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우야.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너한테도 충분히 줄 거야. 걱정 마라. 근데 민준이는 보호해줘야 해. 그 애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야. 우리가 지켜줘야 해. 알겠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는 병원에 갔습니다.
요즘은 혼자서도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데려다 주고 병실까지 찾아가는 길을 외웠습니다. 아빠 왔어. 민준이는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우리 가족 그림.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나, 그리고 아빠. 아빠는 침대에 누워 있는 걸로 그렸어. 선생님이 멋지다고 칭찬해 주셨어. 민준이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A사 용지에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4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서툰 그림이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여기 붙여놓을게. 민준이는 그림을 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빠, 언제쯤 깨어날 거야? 나 많이 기다렸어. 할아버지도 매일 기도하셔. 작은아버지도 병원 자주 와. 다들 아빠 깨어나길 기다려. 민준이는 아버지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아빠, 나 요즘 꿈 꿔. 아빠가 기타 치는 꿈. 엄마랑 아빠가 웃으면서 노래 부르는 꿈. 그 꿈이 진짜였으면 좋겠어. 그때였습니다. 재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떨림이었습니다. 아빠, 민준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빠, 나 보여? 손 움직인 거 맞지? 재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동자였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눈을 뜬 것입니다. 아빠, 민준이는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빠, 깨어났어.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이어서 의사도 왔습니다. 병실이 순식간에 분주해졌습니다. 의사는 재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맥박, 동공 반응.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신경과에 연락하세요. 의료진이 바빠졌습니다. 민준이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회장과 민우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가 전화를 해서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재호가 깨어났다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아직 초점은 흐릿하고 말도 못하지만 분명히 깨어난 상태입니다. 기적입니다. 회장은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재호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호야, 아빠야. 재호의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회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빠. 회장은 주저앉았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재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아빠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회장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민우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웃었습니다. 아빠, 깨어났어. 진짜 깨어났어. 그날은 기적의 날이었습니다.
재호가 깨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복은 더뎠지만 꾸준히 진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만 깜빡이고 손가락만 움직였지만 이제는 고개를 돌릴 수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매일 와서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팔다리를 움직이고 근육을 자극하는 치료였습니다. 말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소리만 냈지만 지금은 간단한 단어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민준이, 고마워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회장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들렀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또 들렀습니다. 재호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재호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음악하고 싶다는데 왜 그렇게 반대했을까? 아빠 고집 때문에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말은 어려웠지만 표정으로 아니에요라고 전했습니다. 회장은 재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라도 내 음악 들을 수 있을까? 기타 다시 칠 수 있을까? 재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는 미소였습니다. 어릴 때 그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민우도 자주 병원에 왔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형을 보러 왔습니다. 기타를 가져와 연주해 주기도 했습니다. 형, 기억나? 이 노래. 형이 만든 집으로 가는 길. 민우가 노래를 부르면 재호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학교가 끝나면 매일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교복도 안 갈아입고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왔어. 민준이는 침대 옆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은 이야기, 시험 본 이야기, 선생님한테 칭찬받은 이야기. 재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같은 짧은 말로 반응했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수학시험 90점 받았어. 작년에는 공부도 못했는데 이제 잘할 수 있어. 재호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손에 힘이 없었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잘 했어. 아빠, 빨리 나와서 우리 집에 와. 할아버지 집 진짜 커. 내 방도 있어. 아빠 방도 준비해 놓을게. 재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밝게 자라고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3년 동안 혼자 고생했을 텐데 이제는 웃으며 학교 이야기를 한다는 게 기적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과 민우 그리고 재호가 셋이 병실에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학교 친구 생일 파티에 가서 없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호야, 내가 깨어나서 아빠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하지만 미안한 게 더 많다. 재호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너를 인정하지 않았어. 음악은 취미일 뿐이라고, 사업이 전부라고 생각했지. 그게 아빠의 잘못이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내 길을 가고 싶었을 뿐인데 아빠가 그걸 막았어. 민우랑 비교하면서 너를 짓눌렀지. 그래서 너를 집 밖으로 내몬 거야. 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말했습니다. 아, 니의, 제 선택이었어요. 뭐, 저는 음악?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반대해도 할 거였어요. 재호는 한 단어씩 힘들게 내뱉었습니다. 그래, 집을 나갔어요. 후회 안 해요.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후회한다. 너를 붙잡지 못한 것을. 민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나도 미안해. 나는 형이 나간 후에도 모른 척했어. 형보다 내가 더 사랑받고 싶어서. 재호는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야. 응, 형. 너는 잘못 없어. 그냥 아버지 말 들었을 뿐이야. 하지만 형제는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야. 아버지가 그렇게 만든 거야. 회장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맞다. 아빠가 너희 둘을 경쟁 상대로 만들었어. 아빠 잘못이야. 세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병실 밖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재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 네. 가족으로. 재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과 민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 후회, 그리고 앞으로의 꿈. 재호는 말이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해 자기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다시 기타를 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을 거야. 재활치료 열심히 하면 민준이랑 함께 노래하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민준이가 좋아할 거야. 재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영이 도 보고 싶어요. 소영, 재호의 아내이자 민준이의 엄마였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 씨는 어떤 사람이었니? 재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줬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그 사람도 한 번 못 봤구나. 괜찮아요. 소영이는 이해했을 거예요. 재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모습, 임신했을 때 배를 쓰다듬던 모습, 민준이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던 모습, 모두 아련한 기억이었습니다. 언젠가 소영이한테 가면 말할 거예요. 민준이 잘 키웠다고. 회장은 재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잘 키우자.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저택 정원의 나뭇잎이 빨갛고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키도 많이 크고 얼굴도 통통해졌습니다. 건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재호는 휠체어에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아직 혼자서는 걷지 못했지만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으면 몇 걸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말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짧은 문장은 끊기지 않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뇌 손상에서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데 환자분은 의지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재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있으니까요. 회장은 재호를 집으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병원보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회복에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택 1층에 재호를 위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넓은 방에 병원 침대를 들여놓고 재활 운동 기구들도 설치했습니다. 전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도 고용했습니다. 재호가 집에 온 날 민준이는 학교에서 뛰어 돌아왔습니다. 아빠, 집에 왔어? 민준이는 재호의 방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재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재호는 팔을 벌렸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 정말 집에 온 거야? 그래. 이제 매일 볼 수 있어. 민준이는 얼굴을 아버지 가슴에 묻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회장, 민우, 민준이,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재호. 넷이서 함께하는 첫 식사였습니다. 자, 건배하자. 회장이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민우도 잔을 들었고 민준이는 주스 잔을 들었습니다. 재호는 물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인 걸 축하하며 건배. 4개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호는 아직 손을 잘 쓰지 못해서 간호사가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숟가락을 쥐고 천천히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재호야, 천천히 먹어. 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 집 어때? 좋지? 너무 좋아. 꿈 같아. 우리 이제 계속 여기서 살 거지? 그래.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도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이 돌아온 게 신기했습니다. 12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식사 후 다들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큰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벽난로에 불이 타올랐고 따뜻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호야,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 일인데. 너도 이제 집에 왔으니까 명의상으로라도 이사로 등재하려고 한다. 저요? 그래. 내 지분도 물려줄 거야. 원래 내 몫이니까.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회사 일 몰라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알아. 그래서 명의만 올리는 거야. 실제 경영은 민우가 할 거고. 민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아버지 말씀이 맞아. 형도 주주로서 권리가 있어야 해. 재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제 지분으로 재단 하나 만들고 싶어요. 음악하고 싶은 아이들 돕는 재단이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음악재단? 네. 저처럼 음악한다고 집안이랑 갈등 겪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악기도 사주고 레슨비도 지원하고.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 정말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제는 아빠가 막지 않을 거야. 재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민준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와, 아빠 재단 만드는 거야? 나도 도와줄게. 그래, 민준이도 나중에 크면 같이 하자. 온 가족이 웃었습니다. 벽난로의 불빛이 따뜻하게 그들을 비췄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아버지 방에 자러 갔습니다. 병원 침대 옆에 간이 침대를 놓고 함께 잤습니다. 아빠, 자기 전에 노래 불러줘. 노래? 응. 아빠가 만든 노래. 작은아버지한테 들었어.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재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을 거야. 괜찮아. 아빠 목소리면 다 좋아. 재호는 침대에 기대 앉아 천천히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잃어도 괜찮아. 너의 집은 내 안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내 집이야.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준이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아빠, 응? 나 진짜 행복해. 아빠도 깨어났고, 할아버지랑 작은아버지도 생겼고, 나도 행복해, 민준아.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 재호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지금 우리 보면서 웃고 있을 거야. 엄마 보고 싶어. 나도. 민준이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재호는 아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이제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은 결과였습니다. 말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끔 단어가 막힐 때가 있었지만 대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재호는 음악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소영음악재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내를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재단은 가난하지만 음악적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지원했습니다. 악기 구입비, 레슨비, 콩쿠르 참가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재호는 직접 재단 사무실에 나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너희도 음악하고 싶으면 끝까지 해봐. 누가 뭐라 해도. 재호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재호를 보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난 사람. 그리고 여전히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민준이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또래보다 키도 크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더 이상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택 정원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회장, 민우, 재호, 민준이,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에 작은 무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의자들이 빙 둘러 놓여 있었습니다. 재호는 무대에 올라가 기타를 들었습니다. 옆에는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아들 민준이와 함께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재호는 기타줄을 튕겼습니다. 맑은 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길을 잃어도 괜찮아. 너의 집은 내 안에 있으니까. 민준이도 함께 불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회장은 앞줄에 앉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12년 전 자신이 쫓아낸 아들이 지금 저기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자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옆에서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 형이 피아노 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음악 앞에서는 행복해하던 형. 그 모습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재호와 민준이는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회장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들 재호가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었습니다. 아들이 하고 싶은 걸 인정하지 않고 제 방식만 강요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재호는 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음악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회장은 재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꽉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리고 사랑한다. 재호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사람들은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준이도 무대에 올라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민우도 합류했습니다. 네 사람이 서로를 아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회장은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려고 한다. 아버지, 민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이제 좀 쉬고 싶다. 회사는 내가 맡아라. 하지만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동안 많이 배웠잖아. 회장은 민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형이 옆에서 도와줄 거야. 명의상으로라도.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재단 일에 집중할게. 근데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게, 민우야. 민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은 웃었습니다. 잘할 거야. 나는 이제 손자랑 놀면서 살 거다. 민준이가 환호했습니다. 와, 할아버지랑 매일 놀 수 있어? 그럼. 할아버지가 매일 데리고 놀아줄게. 온 가족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자기 방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민준이는 손목에 팔찌를 만졌습니다. 은팔찌는 이제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 할아버지도 있고, 작은아버지도 있고, 아빠도 깨어났어. 민준이는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나 지켜줘서.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3년 후였습니다. 민준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키는 175cm가 넘었고 얼굴은 아버지를 닮아 잘생겼습니다. 학교에서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재호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소영음악재단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매년 100여 명의 아이들을 지원했고 그중 몇몇은 유명 콩쿠르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회장은 75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은퇴해서
손자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이 학교 행사가 있으면 빠짐없이 참석했고 주말이면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민우는 회사를 잘 이끌고 있었습니다. 형의 도움을 받으며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형제 사이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가족 모두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 재래시장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쓰레기통을 뒤지던 바로 그곳. 재개발은 완료되었고 깨끗한 상가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몇몇 가게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할매 손맛 국밥집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가게는 예전보다 넓어지고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주인 아줌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 민준이. 아줌마가 민준이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컸어? 완전 훤칠한 청년이 됐네. 아줌마 덕분이에요. 그때 밥 주셔서. 아줌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에휴,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그 작은 게 쓰레기통 뒤지던 모습. 재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아버지입니다.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버님도 건강 찾으셨네요. 다행이에요. 회장도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제 손자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줌마는 황송해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뭐려, 제가 뭘 했다고. 국밥 몇 그릇 준 게 전부인데. 아닙니다. 그 국밥 덕분에 제 손자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그때 밀린 밥값입니다. 이자 포함해서요. 아줌마는 황급히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너무 많아요. 받아주십시오. 제 마음입니다. 결국 아줌마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을 식당 안으로 모셨습니다. 국밥 끓여드릴게요. 예전 그 맛 그대로요. 가족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한 숟갈 떠먹고 미소 지었습니다. 여전히 맛있어요. 그치? 할매 손맛은 안 변해. 다들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그리고 미래 이야기. 웃음소리가 작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 후 민준이는 예전에 박스를 주었던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주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손에 상처를 내가며 박스를 주었던 그 시절을. 아빠, 응? 나 그때 정말 힘들었어. 배고프고 추웠어. 근데 포기하지 않은 건 아빠 때문이었어. 재호는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깨어 있었으면 그런 고생 안 했을 텐데. 아니야. 그 고생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할아버지도 만났고 작은아버지도 만났잖아. 민준이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지켜봤을 거야. 내가 잘 버티는지.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네 사람은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참 멀리 왔다. 네, 아버지.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났어. 이게 운명인가 봐. 민우가 덧붙였습니다. 운명이든 뭐든
이제 다시는 놓치지 말아요. 우리, 그래.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재호가 민준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준아, 내 손목 팔찌. 응? 그거 잘 간직해라. 그게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준 거니까. 민준이는 팔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은팔찌. 엄마가 준 팔찌.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줬던 팔찌. 응, 평생 간직할게. 네 사람은 시장을 나와 차로 향했습니다. 차에 타면서 민준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시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시장에서 3년을 버텼고 그곳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안녕, 시장. 민준이는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는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택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벽난로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재호는 기타를 꺼내 조율했습니다. 민준이는 옆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집으로 가는 길 불러줘. 알았어. 재호는 기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했습니다. 길을 잃어도 괜찮아. 너의 집은 내 안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내 집이야. 민준이도 함께 불렀습니다. 회장과 민우도 따라 불렀습니다. 네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네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길을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곳,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민준이는 생각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뒤지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따뜻한 가족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손목의 작은 팔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